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병우 전 수석 왜 수사 안 하나 했는데 검찰이 드디어 소환한다고요? 예, 모레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합니다. 네, 피의자 신분. 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사실 소환이 더 늦은 거예요. 그렇죠. 재벌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했고, 그 다음 우 전 수석입니다.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뜨거운 감자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이나 재벌 이쪽은 자기들끼리 혹은 최순실 씨하고 상관관계가 높은데 예. 우 전 수석은 그게 다르죠. 우 전 수석은 검찰하고 상관관계가 많죠. 맞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이 검찰과 관련된 것이고 또 우 전 수석에게 씌워진 혐의의 상당 부분은 그가 검찰력을 활용한 거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수사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피의자 신분이라는데 혐의는 어떤 거예요? 수사 방향 세 가지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개인비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네. 개인비리는 뭐죠? 이게 사실 격가지입니다. 우 전 수석이 워낙에 자산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에서 뒷돈 받고 이런 건 없는데 변호사로 했을 때 수임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라든가. 예. 그 가족 기업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정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회계 처리, 그림을 회사 명의로 샀는데 집에 있다, 이런 거예요. 또 자동차 거음 명의로 해서 썼다, 이런 거. 그렇죠. 예. 그것은 이제 그렇게 큰 가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게 최순실 씨 농단을 묵인 혹은 방조, 나아가서 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 네. 이게 그때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론을 이제 들고 나왔을 때 이런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것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해경 수사를 둘러싼 외압을 가했다. 그때 이제 검찰에서 광주지검에서 해경을 좀 강도 높게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방해했다. 이런 게 핵심이죠.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 네. 그런데 특검에서도 이런 혐의를 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했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결국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시면요.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1차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진행이 돼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특검에서 또 성과를 내고 또 검찰이 다시 받았어요. 네.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다 기억하실 텐데 늦장 압수수색, 빈 깡통 전화기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특검이 받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서 넘겨준 게 없었죠. 그렇죠. 예. 특검이 이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우 전 수석은 대체로 자기는 이게 지시를 이행했다. 밑에 지시를 전달하고 밑에서 올라온 걸 위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을 피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이제 다시 맡아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나갔습니다. 이제 검찰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46명이나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가지고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 중에서 조금 굵직한 게 나온 것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증언, 양말하고 소지품까지 이제 다 뺏어가지고 좀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관을 활용했다. 그리고 세월호 수사 당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사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 같아요. 예. 46명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 전 수석을 처벌하지 못하면은 제 식구 감싸기, 자기 비위 감싸기 비판을 들을 테니까 나름대로 한 건데요. 이게 큰 한계가 보입니다. 어떤 한계요? 이런 거죠. 자, 무슨 문체부 공무원을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을 시켜서 압박했다.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은. 근데 이게 실제로 기소된다고 해서 큰 처벌감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건 이런 거죠. 우 전 수석이 김순환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다른 검찰 고위층들하고 통화를 비롯해서 접촉을 한 흔적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특검이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갖다 줬었거든요. 그리고 은근슬쩍 제가 볼 때 언론에 좀 흘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입 닦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제 입을 닦으면 안 되니까요. 그걸 이제 꿀꺽하면 안 되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검찰 핵심부에 대해서. 검찰 핵심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없었다. 그렇죠. 예. 뭐 그게 그때 해명했던 게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행정 업무 때문에 통화했다 이런 식의 그냥 자기 해명 외에는 없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정작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일절 손도대지 않으면서 성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우전 수석이 뭐 외압은 없었느냐. 지금 검찰에 연루된 부분도 건드리긴 건드립니다. 예. 근데 일정 수준 밑에 이제 현장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사를 하는데 아주 예. 윗선에 대해 가지고는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뭐 우병우 전 수석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검찰이 묻지도 않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내일 모레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로까지 갈까요? 그건 어떻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전 수석에 대해서 가지고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 정도라면요. 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영장 단계까지 갈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은 이제 검찰이 예. 언론에다가는 이제 브리핑을 안 한 사안들 뭔가 이제 히든 카드가 있다면은 어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또 우전 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한다면은 예. 또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죠.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아까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럴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거라도 해서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켜야 검찰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구속도 못 시킨다면은 그쪽 불똥이 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쪽 칸에 있는 거는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하. 저쪽 한 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이쪽 한 건은 그렇죠. 아예 안 하고 예. 뭐 이대로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이대로 될까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소환 이후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5개 정당의 후보 이제 사실상 다 확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돌입했고 후보 간에 또 후보 캠프 간의 기싸움 벌써부터 심상치 않죠. 이제 기회되는 대로 한 분 한 분 후보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바른정당 대선 후보이시죠. 유승민 후보 에세이집 발간 앞두고 기자 간담회도 가졌다 해서 제일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언제 또 에세이 책은 쓰셨어요? 작년 여름부터 뭐 틈틈이 썼는데 도저히 못 끝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경선 후보일 때만 인터뷰했었으니까 맞습니다. 후보로 확정되신 거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에세이집 책 제목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이더라고요. 예. 왜 정치하세요? 예, 저는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이 뭐 그렇게 정치에 맞는 체질은 아닌데, 네. 예, 4선 국회라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면서 2017년부터 대한민국이 겪을 어려움, 위기, 제 손으로 꼭 좀 극복해보고 싶습니다. 세상 바꾸기 위해 정치한다? 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어떤 역사적 의미랄까요? 시대정신, 뭘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구시대가 끝나는 것 같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 앞에 뭐 희망적인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 어려움만 잔뜩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걸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 87년 헌법 민주화하면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못했던 정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네. 이거 하는 거 저는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구체제와 구별되는 새 시대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것의 핵심 내용들은 뭡니까 그러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예. 저는 이번에 탄핵 사태도 그렇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뭐 보통 양극화나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이 되면
뭐 성장의 문제든 저출산 문제든 양극화 문제든 많은 부분들이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헌법에서만 갖고 있던 그런 가치들을 현실 세상 속에서 제대로 못했고 그게 저는 뭐 정치인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 보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당면한 그런 경제나 안보 위기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이번에 선출하느냐 거기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겠죠. 정의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당 중에는 정의당도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 분들도 정의를 위해서 상당히 정말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수 정치, 보수 정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면서 저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낡은 부패한 썩은 그런 보수 그 보수 완전히 버리고 정말 건강하고 개혁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보수를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정말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개혁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보수. 근데 그런 보수적 정의가 이 사회를 지배해야 옳습니까? 진보적인 정의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정의라는 게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제 말씀은 대한민국을 그동안 실질적으로 움직여왔던 뭐 세력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보수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뀔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세력은 아무래도 보수 세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수가 바뀌어야 진짜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 구도는 어떤 구도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보수 중에 새로운 건전한 보수와 또 진보의 대결이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당연히 뭐 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이고요.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그분도 저는 민주당에서 파생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 분 다 저는 크게 봐서 진보 후보라고 생각하고 보수 쪽이 워낙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하고 바른정당의 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어떤 후보가 새로운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그 점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데 저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까지 합하면 크게 봐서 진보가 셋이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진보 대표 누구 하나를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고 보수 대표 하나를 선택해서 건전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4명이 출마하든 5명이 출마하든 결국은 그렇게 수렴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저는 제가 해온 어떤 보수 정치 그걸 바꾸어서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어서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그럼 1단계는 이제 보수권 내에서의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비교해서 왜 내가 대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지요? 홍준표 후보는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날로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보수 대표 후보로서 자격조차 없다.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이 탄핵을 거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도로 침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우리 바른정당이 비록 의원수도 작고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만큼은 바르고 건전하고 저희들은 정말 새로운 보수를 해보고 싶다. 그 정신으로 창당을 했고 저는 늘 그런 정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뭐 끊임없이 그 부분을 호소를 드리죠. 방금 그 언급하신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소추가 중지되기 때문에 임기 끝나고서 재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야 뭐 헌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 사건이 저질러진 게 그 뇌물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저질러진 게 후보가 되기 훨씬 이전이고요. 재판이 1심, 2심에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우리 헌법에
재임 중 소추를 안 맞는다라는 거는 재임 중 사건이고 이 사건은 계속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뭐 대다수 헌법학자들 의견이고 또 거의 전원일치로 만약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보수 주도권 경쟁을 좀 벌이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는 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데 4522번 쓰시는 분께서는 유승민 후보님, 다른 당과 연합 합당 절대 반대합니다. 정의로운 바른정당의 가치가 손상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어떻게 답하실래요? 방금 그 말씀에 100% 동감이고요. 절대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새로운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 정치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은 없다. 그다음에 이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민심은 알겠는데 후보 단일화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후보가 있으면 우리 둘 중에 누가 돼도 좋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하고는 뭐 안타깝게도 그런 식의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이거군요. 좋다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연대 단일화도 없다 한마디로. 저는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숫자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또 홍준표 후보의 숫자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보다 좀 높잖아요. 그게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 지지도를 합치면 무응답을 제외하면 거의 뭐 70-80% 아닙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어떤 분포가 저는 보수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괴롭고 부끄럽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저는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호소를 드리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시면 저는 이 새로운 보수 후보하고 또 기존의 이 진보 후보하고 그 승부로 결국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까지도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뭐 그냥 하는 얘기인 겁니까? 국민의당은 일단 민주당에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교 안보 특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요.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우리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드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박지원 대표 같이 과거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계시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외교 안보 정책은 바른정당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런 어떤 역사와 지금 현재 그런 외교 안보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는 보수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치는 게 저는 그게 명분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각에서 지금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바로 뭐 이번 대선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보수가 잘못했으니까 진보 대 진보의 구도로 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진보 대 진보의 구도로 대선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결국 진보 대 진보 이렇게만 치러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확신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 유승민, 유승민 대 문재인 이렇게 될 거다 이건가요? 제가 보수의 대표 후보로 국민들 마음이 모이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제일 두려워할 상대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보수층 안에서
대표 주자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기는 그 부분이 예. 이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예. 굉장히 어려운 게 그게 저한테 현실적인 어려움이지. 예. 일단 보수의 대표 주자다. 저 사람이면 문재인하고 붙을 수 있는 보수의 대표 후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예. 저는 문재인 후보하고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언급하신 그 현실적 어려움, 이 예. 탄핵 등등 거치면서 보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 못 되고 있는 이 어려움 어떻게 타개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는 국민들께서 홍준표 후보와 저를 이제 시간을 두고 비교를 해보시면 예. 저는 뭐 정치인이라는 게 각자 살아온 정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수많은 국민들의 했던 말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런 건데 네. 뭐 그런 부분을 두 후보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예. 제가 보수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 국민들께 최소한 호소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정운찬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해요. 네. 정운찬 전 총리,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전 회장, 셋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예. 셋이 단일 후보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유승민 후보까지 포함해서 넷이 완샷으로 단일 후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듣고 계시죠? 예, 저는 어제 지방을 예. 2박 3일로 다녀오느라고 예. 그냥 언론 보도로 봤는데 예. 그분들은 어떤 정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예. 지금 개인 자격으로 이제 그러시는 건데요. 근데 그분들이 왜 유독 다른 분들을 제껴두고 유승민 후보를 딱 찍어서 얘기했을까요? 그러세요. 저도 의아합니다. 예, 그분들이 왜 제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전에 연락받거나 그러신 거 없으세요? 전혀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좀 의아했고, 예. 제가 어떤 제안을 받거나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또 그분들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그 세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단일화했다. 그러니 이제 공식적으로 유승민 후보 우리랑 논의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어떡하실래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바른정당 후보로서 어떤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 이런 세력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하는 거는 저는 늘 찬성인데요. 예. 그게 이제 어떤 후보의 단일화를 하자. 예. 이렇게 만약 제안이 오면 그거는 그때 아직 제안이 온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긴 이분들은 다 무소속이죠. 바른정당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단일화도 조금 좀 어색하긴 아무리 당의 후보가 됐지만 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정운찬 전 총리가 그 사전에 무슨 얘기가 좀 있어서 유승민 후보를 꼭 찍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인기가 좋으십니다. 그분들한테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소리로 듣는 뉴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들을 소리는 뭐예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무슨 외국어도 있고 끔찍한 소리도 나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차 안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1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 테러.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 이 당시 이제 이 역이 시내 중심 인근에 있었고 승객들이 좀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배후나 범인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지금 이 테러의 배후나 또는 이제 범인의 의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유학생이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좀 지목이 됐었는데 이건 카자흐스탄 정부가 부정을 했고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키르기스탄의 출신의 22살 청년이 범인으로 잠정 지목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러시아 국적자라고 하고요. 6년 이상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해온 걸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폭발물은 뭐였어요? 이게 일종의 사제폭탄이라는 건데 아하. 쇠조각, 유리 파편 이런 것이 이제 가득 찬 소화기
이게 이제 그 가방에 담겨져 있었고 예. 또 이 소화기와 함께 여러 쇠구슬들이 가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하면 이런 파편하고 쇠구슬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사제 폭발물은 알카에다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조법을 퍼뜨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범인과 외부의 테러 단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 테러라면 뭐 IS? 그렇습니다. 이제 IS가 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 지금 뭐 테러를 해온 체첸 분리주의 세력이 있죠. 예. 뭐 이 러시아 주변에서는 거주민 다수가 이제 이슬람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뭐 키르기스탄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들은 또 이슬람 다수인 이 수니파에 또 속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 IS가 또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좀 극단화된 이런 세력들이 IS하고 좀 일종의 종교적 공통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카카스 지역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슬람 테러리스트 문제가 좀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고질적이었거든요. 예. 체첸 분리주의 세력도 이 지역에 있고 말이죠. 최근엔 좀 세력이 줄었긴 했는데 어쨌든 이 세력들이 계속 테러를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여기가 배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슬람 극단주의가 배경이라고 하면 러시아를 노렸다는 거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거 이거랑 또 연관되는 거겠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어떤 그 이슬람 극단주의를 생각하면 이제 시리아 내전이 가장 이제 명확한 어떤 그 근거일 것 같은데 최근까지 미국하고 이 IS를 제거한다 이런 명분으로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해 왔죠. 시리아의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아사드 정부군, 온건파 반군, 강경파 반군, IS 전부 이제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예. 각자 입장이 다 다릅니다. 뭐 미국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요,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예. 종교적으로도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공격할 거냐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데 미국은 이제 아사드 정부까지 다 공격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러시아는 전통적 우방이기 때문에 아사드 정부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사드 정부는 시아파이거든요. 그래서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이 볼 때는 러시아가 뭔가 시아파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이제 관념을 가지기 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현장에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가서 조용히 헌화도 갔는데요. 당시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푸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겨냥한 테러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NN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반푸틴 시위 이런 것이 이제 심각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만회를 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예. 그 외 미국 언론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반 IS 전선을 강화해서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소리는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우리기도 사과하고 빨리빨리 줄 거 주고 지금도 허리가 아파. 사과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우리들 다 죽기 바라고 입 딱 다물고 사람이 있으면은 세계가 아는 걸 혼자만 입 닫고 있다고 없어지나요? 역사는 안 없어지지.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부분이 동백꽃 할머니라고 불린 이제 그 별세하신 이순덕 할머니고요. 뒤에 잠깐 말씀 나오신 분이 이제 길원옥 할머니입니다. 예. 이제 뭐 이순덕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중에 최고령이었는데 오늘 오전 7시 반쯤에 별세를 해서 관련 이제 음성을 좀 들어봤고요. 네. 16살이던 1934년에 일본군에 끌려가서 1945년 해방 이후에 귀국을 하셨거든요. 이후에 1991년에 거의 최초로 이 위안부 피해자 9명하고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이제 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죠. 1998년 1심에서 3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분 몇 분이시죠? 이제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가 총 238명인데 이제 38명이 생존해 계신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재작년 12월 28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 후에 그 직후에 별세한 피해자들로 따지면은 이제 9번째 이제 그 사망하신 건데요. 생존해 있는 동안에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참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부산 소녀상 문제 삼으면서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으로 가버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1월 초에 이제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 반발해서 귀국을 했었는데 나가미네 야스마다 대사가 오늘 밤 복귀한다고 하고요. 85일 만인데 이렇게 좀 그 뭐 대사가 자기 나라로 장기간 돌아가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인 거죠. 예. 돌아와서 김포공항에서 취재진 대상으로 입장 발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 자기 나라에서
하면서 한국 대선 전국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안부 합의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 대사를 귀임하도록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한 걸로 봐서 아마 이런 의도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 측 주장으로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건 결국 소녀상 철거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지시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요. 어허. 이제 그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가 오기 전에 아베 신조 총리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따로따로 다 회담을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일본 언론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보도가 되는데 한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한국 측에 촉구하라 이런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특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소녀상의 철거가 안 됐는데 이 상태에서 대사를 귀임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민당 내부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발언의 의도를 좀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지금같이 이제 그 교착된 상태로 가만히 상황을 두는 것보다는 귀임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시키는 게 상황을 봐서는 더 낫다. 예.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부인 관련 스캔들 문제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계속 이것 때문에 자민당 내외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최장수 총리 지위까지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 7월 달에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아키에 스캔들로 아베 신조 총리가 좀 여러모로 낙마하게 되면 차기 총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셈인 거죠. 이 고이케 유리코도 극우 인사로 평가받고 있고 결국 극우 세력 내에 선수 교체론이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부실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아베 신조 총리가 극우 세력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한동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뭘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기호 3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문연대, 비문연대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겁내고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 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합니다. 네, 이게 어제 저녁 7시 반 좀 넘은 시각 맞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과제는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후유증을 당연히 최소화시켜야겠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곳곳에 나오고 있죠. 문재인 전 대표도 어제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통합을 강조했고요. 또 이제 선거본부, 원래 이제 문재인 캠프 이렇게 꾸리는 건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렇게 꾸린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안희정 지사 지지했던 측과 이재명 시장 지지했던 측도 이제 결합하기가 더 쉽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지지층, 안희정, 이재명 지지층 끌어오는 문제가 중요한 게요. 최근에 여론조사상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지층을 안철수 전 대표에게 뺏기는 것보다는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 바른정당 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재정 의원이 어쩔 수 없는 개인적 사정이 갑자기 생기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표창원 의원과 연결해 봅니다. 장삼 이사가 아니라 장삼 표사가 됐네요.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제원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전화상 인사 좀 하시고요. 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죠? 네, 덕분에요. 조금 아까도 저희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면서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후보 경선 마지막 문재인 후보 확정 이후 수락연설 조금 들어봤는데 표창원 의원 어제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요? 네,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대의원분들만 오실 수 있었는데 고척 스카이돔이 꽉 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각 후보의 최종 연설 때 모두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커다랗게 이제 환호와 박수가 터졌고요. 네. 예,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네. 축제는 축제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싸움을 붙여야 되니까. 바른정당이 논평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 수락연설에 대해서 패권적 이분법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장제원 의원? 예, 제가 대변인을 좀 그만둔 지 좀 돼가지고요. 바른정당에서 패권적 이분법이라는 말이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최근에 민주당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비판할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어제 양념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폭탄을 많이 받아보면 정말 문자 이게 테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양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여론조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1대1 양자 대결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의 증거를 가지고 선관에 좀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좀 속 좁은 행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판할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원 의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일단 그 원 질문은 지금 장재원 의원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이 그런 그 이분법, 패권적 이분법, 네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게 그 내용이 이제 그 지금의 대선은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상식과 비상식, 합리와 비합리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야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한 40년 된 적폐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역시 그런 적폐라는 표현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썼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2017년 2월에 닐슨 코리아가 전국에 있는 19세에서 70세 남녀 1,000명 대상 조사를 했는데 80%가 넘게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정의는 당연히 시대적 화두고 이번 대선에서도 정의가 이겨야 한다라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장재원 의원은 꼭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만은 남들에겐 테러가 될 수 있는 문자 폭탄을 경선 과정의 양념 정도라고 표현하시는 거라든지 또 안철수 문재인 양구도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관위에 고발까지 하는 이런 걸로 봐서는 너무 나애가 아닌 다른 생각은 인정 안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패권주의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장재원 의원 맞죠? 예,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전에도 1대1 가상 대결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왜 이런 가상 대결을 하느냐. 또 인터넷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내일신문에서 인터넷 여론조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정부 선관위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1등이 하는 조사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조작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권 정치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네, 그것도 상당한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오해다. 우선은 그 양념 발언은 해명을 했죠. 바로 어제 그 최종 경선을 마치고 나서 그 종편 방송 프로에서 이제 즉석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대답을 하다 나온 말이었는데요. 본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날선 공방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선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양념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였다고 이제 해명을 했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 부분은 분리해서 사법 처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께서 그 선거법에 어긋나게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그 선거 그 여론조사가 어떤 기관에서 언제 어떻게 실시했는지를 밝히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양계대결 했는데 이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법에 대한 조사 결과 선관위에서도 문제 제기했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예. 사실 양념이라는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실수하신 부분이에요. 상대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 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말바꾸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부분은 어저께 박강원 대변인께서 분명히 이게 박지원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이 어저께 오후에 석간에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관위에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그걸 좀 표창원에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 의원 말씀하실래요? 글쎄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그 토론할 가치가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가치가 있는 건 없는 게 아니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간 선거에서 양당의. 두 분 동시에 말씀하시면 안 들립니다. 표창원 의원 잠깐만 말씀하세요. 예, 일단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의미를 국민들께 지금 설명드리는 자리인데,
그 말 내용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뭐 다툰다든지 혹은 이제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할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이게 왈가왈부 한 건 아닌데 수창원 들어보시는 분 아시는 게 어저께 주요 일간지 내일신문입니다. 내일신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를 정식으로 밝혔고 그거를 또 진면을 냈잖아요. 그거를 당의 대변인 명의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문재인 후보의 이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피상적인 부분 가지고 왈가왈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여론조사가 지금까지는 1대1 가상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계속 이겼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안철수 후보가 졌다고 해서 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거는 정말로 이건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배 의원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될까요? 네. 하시죠. 뭐. 자, 다음 주제는 또 역시 이번에 이제 이 표창원 의원이 공격하실 수 있는 것 던져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수락연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 느낌이 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 그 유승민 후보의 수락연설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도 많이 담겨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면서 듣고 봤는데요. 네. 그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 비판을 좀 한 것은 그 권혁기 부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단히 아쉽다라는 거죠. 뭐 안보관이 위험하다, 대북관이 위험하다. 이것도 색깔론이고 종북몰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왜 여전히 이런 그 자유한국당적인 방식을 사용하실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거든요.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색깔론적 공격 이건 문제다 이런 지적 장제원 의원.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늘 안보관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그 안보 의식 또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사실은 저희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을 개혁하고자 노력하다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어서 이거는 촛불 민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탄핵을 하는 게 맞고 해서 저희들이 자유한국당하고 결별하고 나온 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당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일어나시켜버리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 유리 후보답지 않은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표창원 의원 한 말씀 하실래요? 네, 그건 일치시키거나 일어나시킨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떠올리게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 권혁기 부대변인이 사용을 한 건데, 앞에는 먼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것을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방과 흑색 선전을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 이제는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을 하지 말고 정정당당한 경쟁의 길에 함께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꼭 자유한국당과 같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좀 그렇게 좀 바른정당답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장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표창원 의원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다만 어저께 우리 문재인 대표의 그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서 적폐연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너무 기울어진 운영을 보니까 단일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폐연대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민주당 진영에서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매도할 수가 있는 건가? 이를테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DJ하고 5.16 쿠데타의 핵심이었던 김종필 총재와의 연대. DJP. 이 연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쿠데타 연대입니까?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 간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건 재벌 연대입니까? 그럼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단일화한 거는 무슨 연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진보 진영의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는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도 지역구마다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후보 단일화. 근데 이 상황을 가지고 적폐연대로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 의원, 보수권 연대를 적폐연대라고 몰아붙이는 거 문제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역시 전제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연대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고요.
비문연대, 반문연대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 일부가 있으시니까 네. 그런 식의 한 사람에 대한 반대와 또는 비난을 위한 목적의 연대, 이건 결국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적폐청산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연대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오해하셨다면 그건 오해를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풀리셨나요? 아니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국정원만 세력과의 결별 없이는 단일할 수가 없다. 네. 또 국민의당으로 있어서는 또 안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단일할 수 없다라고 길을 가고 있는데. 아까 일부 시간에 유승민 후보랑 인터뷰했어요. 딱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라는 단일화는 안 하겠다라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만 문재인 대표 이름으로 반문연대를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대선 국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 누구 싫어서 찍는 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 정책이나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뭔가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꾸만 반문연대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정말 저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창원 의원, 반문연대는 문재인 캠프에서 만든 말이라는 식으로 지금 공격하시는데 답변 한 1분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죠. 오해다. 당연히 그 적폐 세력과는 안 한다. 친박 세력과 함께라면 안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라든지 일부 인사들이 반문연대, 비문연대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말들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는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홍준표 거죠. 지사의 발언이 조금 항상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30초씩만 답변해 보세요. 장제원 의원. 네네. 홍준표 지사가 유승민 후보를 얼치기 좌파라고 표현했죠? 맞죠? 유승민 의원을 얼치기 좌파라고 표현했나요? 예, 이번 대선은 국민의당을 얼치기 좌파라고 표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번 대선에선 좌파에서 2명, 얼치기 좌파에서 1명, 우파에서는 내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좌파에서 2명이라는 게 심상정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고 얼치기 좌파는 제가 알기로 국민의당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아예 그냥 빼고 우파는 나다. 그냥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워낙 좀 이렇게 해석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정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바른정당 보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보수 진영이 단일 대우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표창원 의원한테는 역시 홍 지사가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에서 김기춘, 우병우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불의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말한 거 한 30초만 코멘트하시면. 네, 2016년 7월 20일에 아시아경제에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실장이 홍준표 경남지사 때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폭언 막말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했고요. 이때 왜 그랬냐면 이 경남도지사가 도의원한테 쓰레기, 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막말을 했었거든요. 모욕죄로 고발당하기도 하셨고요. 홍준표 라는 분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창피하고요. 네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폭언 망발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런 대꾸하셨고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지사 발언은 항상 뭘 해석해야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군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이틀도 안 됐는데 계좌 개설한 숫자가 4만이 넘었답니다. 대출 이자도 낮고 이용도 편리하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자, 인터넷 은행 어떤 건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의 오정근 특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에도 이런 인터넷 은행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3년 전, 2, 3년 전에 지금 현재 3개가 영업 중입니다. 그래요. 네. K뱅크 지금 이틀째인데 가입자 수 혹시 정확히 알고 계세요? 어제 가입한 건 제가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2만 명 가입했는데 이 2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지금 기존 은행들이 지금 1년 동안
가입했던 거지 16,000명인데 비해서 어제 하루 동안에 2만 명이 가입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그 모바일 인터넷 전문행위라 하면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바일 뱅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특이하게 그 IT 쪽이 굉장히 그 애착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24시간 가능한 거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24시간 그야말로 장소도 구애 없이 어디든지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고 계좌 이체도 하고 상담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것이 뭐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한 5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거리의 금융 점포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오후 3시 현재 6만 1,500 계좌. 와, 폭발적이군요. 정말 상상 외입니다. 이거는 뭐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의 은행들이 뭐 그야말로 은행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받는 느낌은 인상은 언제나 도시의 목 좋은 사거리에. 맞아요. 그게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뭐 예금은 금리는 조금 주고 대출 금리는 비싸게 받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 필요 없고 이제는 그야말로 이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목 좋은데 임대료 비싸게 주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는 높여주고 대출은 싸게 해주는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지금 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 높여주고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쌉니까? 지금 이제 대출 금리는 한 1, 2% 싸게 해주고 예금 금리도 한 1% 정도 높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 1% 높게 준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은행에서 보통 신용등급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대출 받지만은 4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내려가면은 바로 저축은행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축은행으로 가면 금리가 한 22% 정도 되거든요. 매우 높죠. 근데 이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 5% 대출을 못 받고 22% 한다 그러면 요즘 무슨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사업을 해서 그 금리를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용이 워낙 안 들고 아니야말로 뭐 저 산속에서 일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망컨대 한 8%, 10% 내외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작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용등급은 조금 낮고 네 그렇습니다. 좀 낮고 사실 그러면 저축은행 갈 필요가 없이 이제는 정말 안정된 중금리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정말 어디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이만한 좋은 서민 금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나오는 거는 혹시 보안상 취약점, 내 돈 그냥 모바일 상에서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서 거의 뭐 완전 무기란 건 없지만은 거의 참 완벽하다고 할 정도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시스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아침 저도 가입을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가입해봤더니 일단은 비대면 그러니까 저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복수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한 돈 1,000원 정도 이체를 시켜봤어요. 그런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바로 개설돼서 뭐 대출도 가능하고 예금도 가능하고 이체도 가능하니까 아주 신속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보안 절차는 지금 뭐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은행에 이미 이제 그 확인을 하고 가입된 거니까 그걸 이제 이체함으로써 확인이 된 건데 또 제가 한번 이제 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상담을 이제 그 동영상 사진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아직 너무 폭발적인 인기라서 이 콜센터가 너무 폭주하는 바람에 대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 반응이 없군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이거 이제 이 콜센터 같은 걸 더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챗봇이라고 그래서 채팅하는 로봇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상담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채용을 해야 되고 해서. 알겠습니다. 보안 문제 하나 여쭤봤고 또 하나는 계좌 개설이 쉽게 되면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비대면 인증인데 우리 정부에서 비대면 인증을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복수의 비대면 인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우려를 가장 좀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가 자기 자본 비율 문제 때문에 자본금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이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예컨대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마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를 상거래를 사거든요. 네. 상거래를 하다가 남은 돈을 예금을 하고 또 돈이 부족하면 대출도 해주고 또 남은 돈을 운용을 해달라 그러면 증시에 투자해서 운용도 해주고 그러니까 예금, 대출, 정권, 상거래를 다 하거든요. 이제 점점 그렇게 기능이 이제 복합화되면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4%밖에 의결권을 안 준다.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은산분리죠. 산업자본은 지분을 10% 이상 못 갖는다. 의결권은 4%까지밖에 못 갖는다 이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IT 기업들이 기술도 다 대주고 방법론도 다 이제 개발해주고 4%밖에 의결권을 못 갖는 걸 할 요인이 있느냐. 이익을 많이 남겨봤자 4%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다 보면 이 인터넷 뱅킹 전체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은 흔히들 말하지만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70년대 초반 60년대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달이 안 돼 있을 때 은행에 돈을 빌려서 할 때고 지금은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발달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기업은 은행에 안 갑니다.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건 60, 70년대에 있었던 논리나 기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조금 더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쟁점은 쟁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폭발적 반응, 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 함께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교수였습니다. 결정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목을 받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개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선 후보로 결정된 바로 이분, 조금은 좀 손해보는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일찍 후보 뽑으신 거 아니에요? 조금 손해가 아니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일찍 뽑아서가 아니고 너무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네. 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야 우리 국민들의 책임 있는 선택도 가능한데 이제 5당 후보들이 확정됐으니까 좀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대선의 역사적 의미랄까요? 시대정신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정의와 평등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대국이지만 다수 국민이 행복하지 않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고 아이 낳기가 가장 힘들고 또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만이었다면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촛불을 들었을까. 암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그런 고단함이 아마 많은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불평등을 과감하게 해소해야 하고 그러려면 60년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적폐청산 이 정도가 아니다. 60년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씀? 네. 우리 국민들은 내 삶이 바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60년간 이어져 온 기득권 정치가 낳은 지금 그 적폐들을 청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현상 유지 정치 갖고는 되질 않죠. 과감한 변화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예. 이런 각오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 60년 기득권 정치에 반대되는 또 현상유지 정치 세력에 반대되는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60년 그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그에 이르기까지 예. 민주화 이후에도 6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은 예. 민주정부와 보수정부가 남북관계나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고 예. 민주당 정부가 개혁적인 노선을 견지해 왔지만 예. 경제 민생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정부, 민주정부가 다 친재벌 정부였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진보 정치가 그런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예. 다수 서민의 행복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거니까요. 예. 정의당의 촛불 시민의 꿈이 정의당의 꿈이고 예. 또 저 심상정의 사명입니다. 예. 방금 기득권 양당 정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4당이 돼버렸잖아요. 바른정당이 있고 국민의당이 있습니다만 네 정당 모두가 다 기득권 정치다, 현상유지 정치다. 이건 똑같다 이 말씀이죠? 우선 이제 저는 이번 대선이 청산돼야 될 정치, 자유한국당은 청산돼야 될 정치고요. 예. 바른당은 이제 쇄신을 통해서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는데 주력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야3당 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개혁 구상과 의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문재인 안철수 구도는 현상유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1, 2월 우리 몇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네. 단 한 건의 개혁 입법도 처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죠. 그것이 이제 지금 국회 내에 국민들로부터 개혁을 위임받은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분들이 이번 임시국회를 어떠한 개혁도 하지 못한 이유를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야기하는데 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찬성하는 개혁만 할 거라면 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개혁은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네. 야당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상적인 해법의 범위 내에서 모색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는 현상유지상으로 되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과감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자 과감한 변화의 정치 저 심상정밖에 없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선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구도를 바라보는 심상정 후보의 시각이 상당히 재밌고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아예 그냥 논의에서 빼버리시는군요. 야3당 간의 개혁 경쟁 구도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시는 거군요. 네, 이미 이제 그 80%의 국민들의 힘으로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을 파면시켰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청산돼야 될 적폐로 규정했고요. 바른정당은 이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구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당 다 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되지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염치도 양심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바른정당도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데 주력해야 된다 보고요. 나머지 이제 그 야3당 간의 개혁 구상과 의지를 논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대통령 선거처럼 정권 교체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권 교체 플러스를 위한 경쟁이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 제1당, 2당인데 이 탄핵 그 국면에 있어서도 늘 주저하고 머뭇거려 왔어요. 그 저희 작은 정당 정의당이
흔들리는 두 야당 중심 잡고 예. 탄핵소추 가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예. 그리고 예. 1, 2월 임시국회 때도 결국은 현재 정치 구도 하에서 네. 그 어떤 개혁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못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야권의 1당, 2당이 현상유지 세력이라서 개혁을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할 수 있다 하시지만 만약 김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선 치더라도 그 작은 의석 가지고 과연 진짜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소수 정부가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대 정신은, 과감한 개혁이죠. 예. 청산이고, 또 불평등 해소입니다. 예. 개혁을 원한다면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중심에 세우고, 네. 야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예. 시대 정신에도 맞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네. 생각합니다. 심상정 대통령의 강한 개혁 리더십을 앞장 세워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한다. 이 구도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민주당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민주당 오른쪽과 경쟁하는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다. 오히려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정의당이 이번에 얼마만한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음 정부가 어디까지 개혁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그게 촛불 정신을 실현하는 저는 시민들의 대선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가에 계속 떠도는 뭐 후보 간 연대, 합종 연횡 뭐 이런 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구도로 예. 몰고 가는데 저는 5당 체제로 5명의 후보 경쟁 체제로 선거가 치러질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퇴출 대상이고요. 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면 예. 저는 이제 대국민 사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후보하고 합치는 경우에 대해서 예. 국민의당의 주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예. 호남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예. 힘 많을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뭐 지금 5당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대선 출마 선언하신다는 뭐 김종인 전 대표, 뭐 정운찬 전 총리, 뭐 홍석현 전 회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 그러니까 뭐 찻잔 속의 태풍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지금 집두절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이가 지금 30년인데. 예. 그런 분들이 이합집산해봐야 저는 국민들 손바닥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진짜 권력을 도모하려고 했다면 당에 남아서 했어야 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이 성관이가 갖고 있는 이 대선 후보들 초청해서 TV 토론할 때의 기준하고 네. KBS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뭐 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19일로 예정된 KBS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 모양인데 네. 거기에 지금 심상정 후보를 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공영 방송의 실상이죠. 예. 다른 방송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공영 방송 아닙니까? 예. 여기서 중앙선관위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서 당이 작다고 이 부자 정당 아니라고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번 대선의 중심 가치가 공정입니다. 예. 정의잖아요. 예. 권력을 맡길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네네.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KBS의 그런 그 기준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로잡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뭐 지금 심상정 후보 말씀하신 논리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뭐
지금 단계는 아니라도 대선에 아주 임박해 가면 제일 앞서는 1, 2등 딱 두 후보만의 그냥 맞짱 토론 이런 거 보고 싶다 이런 국민도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당선자 한 사람을 결정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승자 독식 선거 제도에서 예. 둘 중에 하나가 당선되면 100%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관행 때문에 예. 당선자에 대한 관심만 집중됐고 내 표가 혹시 당선 안 되는 사표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랬죠. 예. 민주주의에서 선거 과정은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 반영이 되고 네네. 그런 요구들이 서로 토론 과정 속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예. 그래서 이제 당선자는 처음에 출마했을 때와 달리 예. 다양한 국민적 논의 결과를 다 부여받는 당선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선진 국가들은 나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 후보가 누군지를 찾고 네. 거기에 힘을 실어서 알겠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해나가고 이제 촛불 그 시민혁명을 거친 우리 유권자들도 네. 이번 대선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표 걱정 말고 마음 놓고 정의당 심상정 찍어라.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부분도 건드리긴 건드립니다. 예. 일정 수준 밑에 이제 현장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사를 하는데 아주 윗선에 대해 가지고는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뭐 우병우 전 수석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검찰이 묻지도 않는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내일 모레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로까지 갈까요? 그건 어떻게 지금은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가지고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 정도라면요. 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영장 단계까지 갈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은 이제 검찰이 언론에다가는 이제 브리핑을 안 한 사안들 뭔가 이제 히든 카드가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또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한다면은 또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겠죠.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아까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럴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거라도 해서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켜야 검찰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구속도 못 시킨다면은 그쪽 불똥이 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쪽 칸에 있는 거는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하. 저쪽 한 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이쪽 한 건은 그렇죠. 아예 안 하고. 예. 이대로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이대로 될까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소환 이후 지켜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5개 정당의 후보 이제 사실상 다 확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돌입했고 후보 간에 또 후보 캠프 간의 기싸움 벌써부터 심상치 않죠. 이제 기회되는 대로 한 분 한 분 후보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바른정당 대선 후보이시죠. 유승민 후보. 에세이집 발간 앞두고 기자 간담회도 가졌다 해서 제일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언제 또 에세이 책은 쓰셨어요? 작년 여름부터 뭐 틈틈이 썼는데 도저히 못 끝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인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경선 후보일 때만 인터뷰했었으니까 맞습니다. 후보로 확정되신 거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에세이집 책 제목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이더라고요. 예. 왜 정치하세요? 예, 저는 정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이 뭐 그렇게 정치에 맞는 체질은 아닌데, 예, 4선 국회라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면서 2017년부터 대한민국이 겪을 어려움, 위기, 제 손으로 꼭 좀 극복해보고 싶습니다. 세상 바꾸기 위해 정치한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어떤 역사적 의미랄까요? 시대정신, 뭘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구시대가 끝나는 것 같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 앞에
뭐 희망적인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 어려움만 잔뜩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 87년 헌법 민주화하면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 못했던 정말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네. 이거 하는 거 저는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구체제와 구별되는 새 시대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것의 핵심 내용들은 뭡니까 그러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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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에 탄핵 사태도 그렇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뭐 보통 양극화나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이 되면 예. 뭐 성장의 문제든 저출산 문제든 양극화 문제든 많은 부분들이 저는 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예. 우리가 헌법에서만 갖고 있던 그런 가치들을 현실 세상 속에서 제대로 못했고 그게 저는 뭐 정치인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네. 정말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 보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당면한 그런 경제나 안보 위기 예.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이번에 선출하느냐 예. 거기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겠죠. 예. 정의를 강조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정당 중에는 정의당도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 분들도 정의를 위해서 상당히 정말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다만 제가 보수 정치, 보수 정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면서 저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낡은 부패한 썩은 그런 보수 그 보수 완전히 버리고 네. 정말 건강하고 개혁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보수를 하면 예. 저는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정말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개혁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보수. 네. 근데 그런 보수적 정의가 이 사회를 지배해야 옳습니까? 진보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정의라는 게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제 말씀은 예. 대한민국을 그동안 실질적으로 움직여왔던 뭐 세력이라 그럴까요? 예. 그거는 보수 쪽에 굉장히 많은데 아하. 그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뀔 수 있겠느냐. 네, 그 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세력은 아무래도 보수 세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수가 바뀌어야 진짜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번 대선 구도는 어떤 구도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보수 중에 새로운 건전한 보수와 예. 또 진보의 대결이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당연히 뭐 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진보적인 세력이고요. 예.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그분도 저는 민주당에서 파생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두 분 다 저는 진보, 크게 봐서 진보 후보라고 생각하고 아하. 보수 쪽이 워낙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예.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하고 바른정당이 저 이렇게 있는데 네. 저는 국민들께서 어떤 후보가 새로운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네, 네. 예, 그 점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는데 저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까지 합하면 크게 봐서 진보가 셋이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진보 대표 누구 하나를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고 예. 보수 대표 하나를 선택해서 건전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4명이 출마하든 5명이 출마하든 결국은 그렇게 수렴이 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저는 제가 해온 어떤 보수 정치 예. 그걸 바꾸어서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어서 네.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이죠. 그럼 1단계는 이제 보수권 내에서의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비교해서 왜 내가 대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지요? 홍준표 후보는요.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고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날로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보수 대표 후보로서 자격조차 없다. 그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이 이 탄핵을 거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도로 침박당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우리 바른정당이 비록 원수도 작고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만큼은 바르고 건전하고 예. 저희들은 정말 새로운 보수를 해보고 싶다. 예. 그 정신으로 창당을 했고 예. 저는 늘 그런 정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들께 뭐 끊임없이 그 부분을 호소를 드리죠. 예. 방금 그 언급하신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예.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소추가 중지되기 때문에 임기 끝나고서 재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야 뭐 헌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예.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 사건이 저질러진 게 그 뇌물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저질러진 게 후보가 되기 훨씬 이전이고요. 네. 재판이 1심, 2심에서 진행이 됐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사건은 우리 헌법에 재임 중 소추를 안 맞는다라는 네. 거는 네. 재임 중 사건이고 아하. 이 사건은 계속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 예. 그게 뭐 대다수 헌법학자들 의견이고 또 거의 전원일치로 만약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해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거는 뭐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예. 그래요. 자, 일단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보수 주도권 경쟁을 좀 벌이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는 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데 4522번 쓰시는 분께서는 유승민 후보님, 다른 당과 연합 합당 절대 반대합니다. 정의로운 바른정당의 가치가 손상됩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어떻게 답하실래요? 방금 그 말씀에 100% 동감이고요. 어허. 절대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새로운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 정치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은 없다. 예. 그다음에 이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민심은 알겠는데 예. 후보 단일화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후보가 있으면 네. 우리 둘 중에 누가 돼도 예. 좋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홍준표 후보하고는 뭐 안타깝게도 그런 식의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이거군요. 좋다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 연대 단일화도 없다 한마디로. 예, 저는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숫자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또 홍준표 후보의 숫자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보다 좀 높잖아요. 그게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긴 이분들은 다 무소속이죠. 바른정당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단일화도 조금 좀 어색하긴 아무리 뭐 당의 후보가 됐지만 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 정운찬 전 총리가 그 사전에 무슨 얘기가 좀 있어서 유승민 후보를 꼭 찍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인기가 좋으십니다. 그분들한테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소리로 듣는 뉴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들을 소리는 뭐예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시죠. 무슨 외국어도 있고 끔찍한 소리도 나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차 안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11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 테러. 그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 이 당시 이제 이 역이 시내 중심 인근에 있었고 승객들이 좀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죠. 또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배후나 범인 좀 밝혀진 게 있나요? 지금 이 테러의 배후나 또는 이제 범인의 의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카자흐스탄 유학생이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좀 지목이 됐었는데 이건 카자흐스탄 정부가 부정을 했고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키르기스탄의 출신의 22살 청년이 범인으로 잠정 지목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은 러시아 국적자라고 하고요. 6년 이상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해 온 걸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폭발물은 뭐였어요? 이게 일종의 사제폭탄이라는 건데 아하. 쇠조각, 유리 파편 이런 것이 이제 가득 찬 소화기
이게 이제 그 가방에 담겨져 있었고 예. 또 이 소화기와 함께 여러 쇠구슬들이 가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하면 이런 파편하고 쇠구슬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사제 폭발물은 알카에다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조법을 퍼뜨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범인과 외부의 테러 단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 테러라면 뭐 IS? 그렇습니다. 이제 IS가 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 지금 뭐 테러를 해온 체첸 분리주의 세력이 있죠. 예. 뭐 이 러시아 주변에서는 거주민 다수가 이제 이슬람을 믿는 그런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뭐 키르기스탄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들은 또 이슬람 다수인 이 수니파에 또 속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IS가 또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좀 극단화된 이런 세력들이 IS하고 좀 일종의 종교적 공통 기반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카카스 지역이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슬람 테러리스트 문제가 좀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고질적이었거든요. 예. 체첸 분리주의 세력도 이 지역에 있고 말이죠. 최근엔 좀 세력이 줄었긴 했는데 어쨌든 이 세력들이 계속 테러를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여기가 배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슬람 극단주의가 배경이라고 하면 러시아를 노렸다는 거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거 이거랑 또 연관되는 거겠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어떤 그 이슬람 극단주의를 생각하면 이제 시리아 내전이 가장 이제 명확한 어떤 그 근거일 것 같은데 최근까지 미국하고 이 IS를 제거한다 이런 명분으로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해왔죠. 시리아의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아사드 정부군, 온건파 반군, 강경파 반군, IS 전부 이제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예. 각자 입장이 다 다릅니다. 뭐 미국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요,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예. 종교적으로도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어디를 지원하고 어디를 공격할 거냐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데 미국은 이제 아사드 정부까지 다 공격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러시아는 전통적 우방이기 때문에 아사드 정부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아사드 정부는 시아파 이거든요. 그래서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이 볼 때는 러시아가 뭔가 시아파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이제 관념을 가지기 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현장에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가서 조용히 헌화도 하고 갔는데요. 당시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푸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겨냥한 테러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NN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반푸틴 시위 이런 것이 이제 심각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만회를 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예. 그 외 미국 언론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반 IS 전선을 강화해서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소리는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들이 우리기도 사과하고 빨리빨리 줄 거 치고 지금도 허리가 아파. 사과 안 하려고 아주 그냥 우리들 다 죽기 바라고 입 딱 다물고 사람이 있으면은 세계가 아는 걸 혼자만 입 닫고 있다고 없어지나요? 역사는 안 없어지지.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목소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부분이 동백꽃 할머니라고 불린 이제 그 별세하신 이순덕 할머니고요. 뒤에 잠깐 말씀 나오신 분이 이제 길원옥 할머니입니다. 예. 이제 뭐 이순덕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중에 최고령이었는데 오늘 오전 7시 반쯤에 별세를 해서 관련 이제 음성을 좀 들어봤고요. 네. 16살이던 1934년에 일본군에 끌려가서 1945년 해방 이후에 귀국을 하셨거든요. 이후에 1991년에 거의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병우 전 수석 왜 수사 안 하나 했는데 검찰이 드디어 소환한다고요? 예, 모레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합니다. 네, 피의자 신분. 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사실 소환이 더 늦은 거예요. 그렇죠. 재벌을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을 했고 그다음 우 전 수석입니다.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뜨거운 감자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이나 재벌 뭐 이쪽은 뭐 자기들끼리 혹은 최순실 씨하고 상관관계가 높은데 예. 우 전 수석은 그게 다르죠. 우 전 수석은 검찰하고 상관관계가 많죠. 맞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중 가장 큰 부분이 검찰과 관련된 것이고 또 우 전 수석에게 씌워진 혐의의 상당 부분은 그가 검찰력을 활용한 거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수사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피의자 신분이라는데 혐의는 어떤 거예요? 수사 방향 3가지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개인비리 이렇게 3가지거든요. 네. 개인비리는 뭐죠?
이게 사실 격가지입니다. 우 전 수석이 워낙에 자산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디에서 뒷돈 받고 이런 건 없는데 뭐 변호사로 했을 때 수임 신고를 뭐 제대로 안 했다라든가 예. 그 가족 기업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정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뭐 회계 처리, 뭐 그림을 뭐 회사 명의로 샀는데 집에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또 자동차 거업 명의로 해서 썼다,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것은 이제 그렇게 큰 가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게 최순실 씨 농단을 묵인 혹은 방조, 나아가서 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 네. 뭐 이게 그때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론을 이제 들고 나왔을 때 이런 뭐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것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했다. 뭐 세월호 사고 당시에 해경 수사를 둘러싼 외압을 가했다. 그때 이제 검찰에서 광주지검에서 해경을 좀 강도 높게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방해했다. 이런 게 핵심이죠. 뭐 압수수색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죠. 못하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 네. 그런데 특검에서도 이런 혐의를 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했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결국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시면요. 사실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1차 검찰 수사에서 상당히 진행이 돼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특검에서 또 성과를 내고 또 검찰이 다시 받았어요. 네.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다 기억하실 텐데 뭐 늑장 압수수색, 뭐 빈 깡통 전화기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특검이 받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서 넘겨준 게 없었죠. 그렇죠. 특검이 이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우 전 수석은 대체로 자기는 이게 지시를 이행했다. 밑에 지시를 전달하고 밑에서 올라온 걸 위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속을 피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이제 다시 맡아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나갔습니다. 이제 검찰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46명이나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가지고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 중에서 조금 굵직한 게 나온 것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증언, 뭐 양말하고 소지품까지 이제 다 뺏어가지고 뭐 좀 강압적으로 뭐 압박을 가했다.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을 활용했다. 그리고 뭐 세월호 수사 당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사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 같아요. 46명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우병우 전 수석 관련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 전 수석을 처벌하지 못하면은 제 식구 감싸기, 자기 비위 감싸기 비판을 들을 테니까 나름대로 한 건데요. 이게 큰 한계가 보입니다. 어떤 한계요? 이런 거죠. 자, 뭐 문체부 공무원을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을 시켜서 압박했다.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은. 근데 이게 실제로 기소된다고 해서 큰 처벌감인지는 모르겠는데 큰 건 이런 거죠. 우 전 수석이 김순환 검찰총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검찰 고위층들하고 통화를 비롯해서 접촉을 한 흔적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특검이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갖다 줬었거든요. 그리고 은근슬쩍 제가 볼 때 언론에 좀 흘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입 닦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제 입을 닦으면 안 되니까요. 그걸 이제 꿀꺽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검찰 핵심부에 대해서. 검찰 핵심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없었다. 그렇죠. 뭐 그게 그때 해명했던 게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행정 업무 때문에 통화했다 이런 식의 그냥 자기 해명 외에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정작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일절 손도대지 않으면서 성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우 전 수석이 뭐 외압은 없었느냐. 지금 검찰에 연루된 국민의당 후보들 지지도를 합치면 무응답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7, 80% 아닙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어떤 분포가 저는 보수가 그렇게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괴롭고 부끄럽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저는 보수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에게 호소를 드리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시면 저는 이 새로운 보수부하고 또
또 기존의 이 진보 후보하고 그 승부로 결국은 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까지도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뭐 그냥 하는 얘기인 겁니까? 국민의당은 일단 민주당에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교 안보, 특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요. 네.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우리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드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박지원 대표 같이 과거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계시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외교 안보 정책은 바른정당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런 어떤 역사와 지금 현재 그런 외교 안보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는 보수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치는 게 저는 그게 명분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각에서 지금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바로 뭐 이번 대선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보수가 잘못했으니까 진보 대 진보의 구도로 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진보 대 진보의 구도로 대선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결국 진보 대 진보 이렇게만 치러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확신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 유승민, 유승민 대 문재인 이렇게 될 거다 이건가요? 제가 보수의 대표 후보로 국민들 마음이 모이면 저는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제일 두려워할 상대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보수층 안에서 대표 주자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기는 그 부분이 이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그게 저한테 현실적인 어려움이지 일단 보수의 대표 주자다. 저 사람이면 문재인하고 붙을 수 있는 보수의 대표 후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저는 문재인 후보하고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언급하신 그 현실적 어려움, 이 탄핵 등등 거치면서 보수 대표 주자로 자리목임 못 되고 있는 이 어려움 어떻게 타개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는 국민들께서 홍준표 후보와 저를 이제 시간을 두고 비교를 해보시면 저는 뭐 정치인이라는 게 각자 살아온 정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의 했던 말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런 건데 뭐 그런 부분을 두 후보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제가 보수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최소한 호소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정운찬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해요. 정운찬 전 총리,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전 회장, 셋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셋이 단일 후보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유승민 후보까지 포함해서 넷이 완샷으로 단일 후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 듣고 계시죠? 저도 어제 지방을 2박 3일로 다녀오느라고 그냥 언론 보도로 봤는데 그분들은 어떤 정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지금 개인 자격으로 이제 그러시는 건데요. 근데 그분들이 왜 유독 다른 분들을 제껴두고 유승민 후보를 딱 찍어서 얘기했을까요? 그러세요. 저도 의아합니다. 그분들이 왜 제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사전에 연락받거나 그러신 거 없으세요? 전혀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좀 의아했고, 제가 어떤 제안을 받거나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그 세 분 중에 누구 한 분이 우리는 이 한 사람으로 단일화했다. 그러니 이제 공식적으로 유승민 후보 우리랑 논의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어떡하실래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 바른정당 후보로서 어떤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 이런 세력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하는 거는 저는 늘 찬성인데요. 그게 이제 그 어떤 후보의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만약 제안이 오면 그거는 그때 아직 제안이 온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때 갈